정치권 이슈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직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첫 번째 소식이 이제 여야 공천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과거의 막말이나 이런 것들로 공천을 취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봤는데 정말 전격적으로 예를 들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그리고 정봉주 후보 더불어민주당 각각 좀 당내 강성 지지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후보들인데 바로 공천장 회수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거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는 그런 정도 도태우 후보나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장해찬 후보도 그렇고 잘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는데 민주당은 좀 그것에 비하면 좀 강도가 저는 약했다. 그래서 아마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주당도 대단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국민 정서 그리고 특히 중도 무당층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대단히 면밀히 살펴보면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잘라내는 게 전체 선거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할 사람은 좀 처음부터 준비를 좀 이제 잘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안에 있었던 그런 발언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의 발언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요즘은 특히 모든 게 IT에 의해서 기록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점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 정치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좀 진중함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리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SNS에서 그런 센 발언들을 한 건 같은데 결국 이게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경우 같습니다. 저는 한편에서는 너무 이렇게 또 우리 정치가 너무 민감하게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도 좀 저는 한편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용성 이런 것들도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치 전반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너무 심하게 어떤 상식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들을 가감없이 막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들은 좀 자제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분위기는 당연히 맞는 거죠. 공인은 다르잖아요. 공인은 달라야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차 교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너무 예민한 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분야에서 예민한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그 외의 사회적인 영역에서 뭐 누구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너무 사소한 것까지 끄집어내어 가지고서 공격을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고쳐져야 된다. 그리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정 교수님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눈치를 본다고 한 게 바로 이 중도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번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뭐 어느 선거에서나 중도층 표심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되게 강하게 부딪히는 선거에서는 중도층 표심이 거의 뭐 승부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는 이제 두 번째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후보 이제 뭐 공천장 회수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였죠. 그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칼럼이 문제가 되면서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건 예컨대 우리 사회 전체에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그 당시 이제 지금 민주당 계열의 어떤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 내의 어떤 정서의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양문수 후보 지금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대단히 좀 제한적인 사실 오디언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문수 후보는 좀 저는 국민 정서를 들이대서 잘라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가는 그런 선거판을 짠다는 차원에서 아마 수용하고 안고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뭐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만한 대통령이 또 없었다라는 평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보수 쪽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과가 너무 분명한데 어떤 후보가 나와가지고서 과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그런 것도 일견 이해는 된다라고 얘기.
얘기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욕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매일. 저는 그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일 수없는 말들이 쏟아져서 지금 사실 보면 지금 이제 정치하시고 있는 그 국민의힘 쪽에 뭐 분들도 그렇고 거의 막말 수준의 말들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네.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네, 대한 네. 좀 이해 이런 것들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말이 엇갈려서 네. 근데 뭐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박영진 후보도 언급을 하셨고 네. 또 양문서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이재명 당 대표와 이해찬 지금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네. 의지가 저는 명백하게 안고 가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저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개의치 않을 뿐인 것 같은 저는 느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예. 야, 뭐 그런 걸로 따지냐 뭐 이렇게 아마 나오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우리 저 정치권 소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동과 연재를 끝으로 해서 40 총선 부산 경선이 끝났습니다. 서동구의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곽규택 변호사가 굉장히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됐고, 서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직 구청장 출신이죠 최영호 후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서동구의 분위기를 어떻게 좀 그 보십니까? 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했다가 또 후보에서 안 되고 하는 그러면서 이 인지도도 있지만은 조직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한. 근데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들은 게 처음에 이제 정치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형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네. 본인이 인지도가 약하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본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는 또 검찰이라고 하는 또 고리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는 있죠. 네. 저는 근데 뭐 그 서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후보인 최영호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 구청장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온 케이스인데 국민의힘 시의원 할 때도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시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의 어떤 신망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조직 장악력 이런 것들이 최영호 후보도 좀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그래서 서동구도 뭐 원도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져 있지만 네. 저는 그래도 좀 한번 그 성부는 굉장히 가깝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연제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단일화 경선했는데 이성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지 않을까 했는데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이변을 일으키면서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는데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던 네. 거고 저는 진보당 당원들의 어떤 조직력 그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가? 연재는 포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성문 씨는 변호사도 했고 구청장도 했고 또 그 연재구라고 하는 게 구청장도 만들어내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김혜용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였거든요. 그런 속에서 100% 아무리 국민투표를 했지만은 단일화에서 진보당이 이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노정현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성문 후보하고의 어떤 전체적인 그 어떤 인물의 비중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상대가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민주당이 그 지역 앞으로도 그 연재에서 지역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아마 민주당 조직이 굉장히 와야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민주당은 그 연재구 지역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부산 정치나 아마 정당 정치를 연구하는 어떤 그 박사 과정의 학생이 있다면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가지고 나 요거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좋은 연구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전직 구청장이고 변호사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면 인지도가 훨씬 높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100% 이성문 후보가 ARS 저는 경선. 제가 볼 때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했다고 봅니다. 그런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진보당과의 단일화 문제 있을 때 대부분이 받지 않거든요. 단일화 하자고 하면 개인 후보 개인은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은 저는 전략적인 좀 미스일 수 있다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울산 같이 뭐, 이렇게 예. 그 노동자 울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해가 지금 되죠. 진보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 단일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연재구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도 흔쾌히 한다고 했는데 또 결과는 이렇게 그만큼 나왔으니까 자신이 있었던 앞으로 거겠죠. 또 한번 네. 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장해찬 후보가 저는 이거 좀 의외더라고요. 어제 무소속 출마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무소속으로라도 가서 수용구에서 당선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다른 데서 탈락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후보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비판도 있고요. 수용구가 그 동안에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한 길로 오다가 굉장히 조금 이상한 모양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네. 저는 근데 이제 정연우 후보를 사실 이렇게 꼽기식 낙하사식 하루 만에 네. 재공천을 했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또 장해찬 후보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뭐 정연우 후보는 덜덜이 쓰고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가 실질적으로 후보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이면 전 수용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능하면 국민의힘이 혹시 그런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표시는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아서 간 곳인데 어떻게 보면 수영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지를 해야지 뭐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무소속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렇죠. 그래서 수영구가 워낙 보수색이 짙은 곳이긴 한데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일단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완전히 유동철 후보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컨대 뭐 장해찬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든 아니면 진짜 실제로 삼자 정립을 하는 그런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저는 그 유동철 후보한테는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관계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하더라도 30% 내외의 지지도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인물 경쟁력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저는 뭐 유동철 후보한테는 약간의 기회의 창이 열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심을 확 잡고 있는 구청장이 또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저분이 국회의원 나오나 안 나오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변이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갑자기 온 후보와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 간에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박정희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근데 유동철 후보는 이렇게 되면 장해찬 후보가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사실 공격 포인트가 좀 사라져요. 근데 장해찬 후보가 살아 있으면은 공격 포인트들을 계속 살리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근데 기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기장지역위원장 요 두 후보가 이제 맞대결을 한 변수가 있었거든요. 오규석 전 기장 군수가 어떻게 할 건가 변수였는데 불출마하겠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뭐 노인층 특히 네. 보수 지지층에 굉장히 강력한 소구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네. 저는 이분이 안 나오면 국민의힘은 되게 사실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 쪽이 뭐 일광 정관 이런 데서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층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어서 네네. 저는 민주당 최태경 후보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장하면은 항상 오근수 얘기가 오근수 네. 이름이 무선 선거든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탄탄한 그런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출마를 선언했고 최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를 돌이켜 보면 이 리매치거든요. 다시 재대결인데 한 4,000표로 부산 지역에서 낙선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적은 표 차이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이쪽이 또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정동만 네. 의원 후보의 이제 4년의 의정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저는 최태경 후보가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인 정권 심판 정서 이런 것들을 합하면 저는 상당히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부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젊은 층의 유입이라고 하는 변수 아까 지적이 됐지만 네. 그런 변수가 이번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례정당 투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구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를 이게 공표를 해야 돼가지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월 2주차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1.1%, 조국혁신당이 26.8%,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8.0%를 각각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8일 나왔습니다. 예, 월요일이죠. 개혁신당이 4.9%, 자유통일당이 4.2%, 새로운 미래가
4.0%, 녹색정의당 2.7%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 여야 모두 좀 마뜩찮다라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측면이 많다. 그 정도인 사람은 특히 보수 같은 경우에는 천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마 조국 그 새로 맺는 그런 비례정당 같은 조국 경우에 혁신당. 굉장히 약진을 그러니까 혁신당을 하는 게 지지하는 아니라.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의견 중에서 그런 그리고 생각을 할 수 20% 있다. 이상이 지금 현재 네. 뭐 비록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네.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단히 민주당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투표율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들은 명확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의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지민 비조 이걸 앞세우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몰빵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민주당한테 다 몰아달라 비례연합까지 투표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또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조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가느냐 이게 저는 남은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기간 위성 정당이 굉장히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뭔가 조국 혁신당이 더 본인의 그렇죠. 위성 정당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떤 결과, 어떤 변수를 가지고 이게 민주당한테는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계륵 같은 거죠. 이건 버리지도 못하고 안고 가자면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 전략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왕에 된 바에는 투표율 제고 차원으로 활용하고 가는 편들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번 선거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제 대선이나 지선 과정에서도 이 조국 혁신당이 살아남았을 때 민주당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하느냐 이런 것들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민주당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걸 정리하고 가냐? 어떻게 가냐? 이게 대단히 고민스러울 가능성이 지금 정리는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이야기를 어려워. 지금 뭐 자기들 하는 것도 바쁜데 뭐 아니 근데 이 비례대표 이 번호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던데. 그건 좀 너무 복잡해서 우리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구워주기라고 네. 하는 네. 하고 있는데 결국 그거는 비례로 만든 그 정당 자체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순서가 앞에 가는 거니까요. 아마 그런 경쟁도 있을 거. 지금 이미 구워주기 시작을 하고 있죠. 결국 1번, 2번은 아마 빌 거고요. 뭐 당연히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거기서 낼 수 없으니까 빌 거고 3번부터 번호를 차지하게 될 건데 저는 이제 뭐 근데 3번은 당연히 민주당이 아마 지금 11분 보내가지고 어색을 11개 확보했으니까 3번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더 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더 보내봤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4번을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제 5번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저는 5번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가위바위보 하는 추천 방식으로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수로 돼 있을 거고 그래서 또 조국 혁신당도 또 다른 정당하고 이렇게 동수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추첨으로 이 번호를 가려야 되는 좀 무서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공천 잡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 번호 때문에 몇 번 순서가 되느냐. 근데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그 후보들의 순번은 무조건 국민의 미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 중간 지지층, 그러니까 위성 정당이 뭐 계속 생겨나면서 좀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당의 노선 자체가 좀 쪼개지면서 비례가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좀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비례 쪽은 국민의힘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말이죠.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불협화음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 과정을 조금 민주당에 비하면 순탄하게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순탄하게 갔는데 그런 어떤 영향들도 비례 과정에서도 조금 더 투영된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이렇게 많지 아직 그 선거 기간이 되게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이 완전히 흔들 만큼의 그런 어떤 저는 분열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0, 21일 본인이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현재 뭐 정해져 있는 그런 순번 이미 상당히 나왔죠. 순번이 정해져 네네.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뭐 인요한
전 예, 예. 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뭐 그대로 거기 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근데 그 순번에 있어서 진짜 윤심이 들어갔냐 한심이 들어갔냐 이런 부분들에 엄청난 고민들이 있는 거고 특히 윤 대통령이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불편한 심기를 이철규 이종섭 그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 갈등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굉장히 드러나서 네네. 좀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건데 그죠.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예. 아유 지금 빨리 이 돼야 문제도 진짜 좀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예.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완전히 이제 선거 체제가 돼서 두 분하고 말씀 나눌 때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한 달 전까지 우리가 지역구 선거구 획정 얘기하고 이제 후보 얘기하고 이제 세팅되어 가는 거죠. 완전히. 다음 주에 이제 공천 완료되면 이제 그때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 불구하고 그때도 이야기하기 힘들 거예요. 선거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뭐 막판에 뭐 10일 전에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 야, 여기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도 날이 좀 흐려가지고 기분이 뭔가 좀 꿀꿀하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뭐 우리 또 정치 이야기